네, 핵심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연합뉴스 경제TV 시청자 여러분과 개국 방송으로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호랑이해를 보내고 검은 토끼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년 전망을 알아보는 연말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순서죠. 국내 최고의 부동산 분석의 원픽 마스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부동산 시장 올해 정리해보고 내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 그 오랜만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네. 제목이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인데 네. 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일부 내용을 좀 봤더니 뭐 미래 부동산을 뭐 결정짓는 요소 같은 건 뭐 당연히 들어갔고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마음가짐 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셨길래 네. 독자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이제 부동산 급락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테크, 영끌 B2의 함정, 이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빚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은 양면이 있죠. 네. 이걸 잘 활용하면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하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이제 나락으로 그렇죠. 떨어뜨리는 예, 어떤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저금리 때는요, 이 비테크가 유용한 투자 방식이에요. 일종의 레버리지인데 그게 뭐 갭투자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위기 때는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어떤 비테크의 순환사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걸 계기로 이제 어떤 뭐 반성적 어떤 그런 어떤 사유를 한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부채주의의 함정에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통해서 무한대로 어떤 자산을 늘린다는 네. 이런 생각들은 그거는 저금리 때의 패러다임이지 네. 고금리 때는 오히려 저는 이런 비테크보다는 네. 적어도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저축의 시대예요. 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해서 이게 빚을 늘리면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게 올해 2022년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본인 말씀.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네.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뭐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뭐 각종 보고서에서도 뭐 전망 보고서 나오고 했는데 2023년을 앞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핵심 노른자의 지역도 막 급매물이 나오는 지경인데 정말 어지럽습니다. 박사님 저도 읽고 들어왔는데 네. 한국의 부동산은 제정신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무슨 전문가가 있느냐. 네. 이 비승적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이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승적 심리 게임에 예. 어떻게 보면 내가 휘말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 그 한복판에 있으면은 예. 도대체 이게 광기인지 예. 아니면 정상 패턴인지 대충은 짐작은 해요.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언제 집값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거냐 이거를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작년 12월, 1년 전이죠. 1년 전에 미국 FOMC의 예. 그 위원들의 점도표,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느냐 하는 그 네. 뭐 일종의 지표잖아요. 네. 2023년을 얼마 정도 봤냐면요. 0.9 정도를 봤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년 전이네요. 지금 거의 어떻게 5% 돼요? 차이네요.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금은 4% 훌쩍 그렇죠.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요, 네. 미국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1%가 안 됐다면은 올해 집값은 이렇게 곤두박질 안 쳤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네. KB 시세를 보면은 지표가 플러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를 넘고 예. 10월 달에 3%를 넘었죠. 네.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가뜩이나 부풀려져 있는 주택 가격을 강타하면서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부동산에 올해 한 28년 쪽 지켜보면요. 예. 아무리 버블이 심하더라도 네.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내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급락이 오지 않습니다. 아. 그건 완만하게 떨어져요. 네. 이건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 이번에 외부 충격이잖아요. 네. 그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네.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제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뭐 팩테일 리스크니 블랙스완 리스크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금리만 이렇게 안 되었다면은 올해 이렇게 집값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작년에 전망을 대체적으로 올해 소폭 플러스를 보는 것도 정상이었어요. 그 정규 분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발점 그러니까 트리거가 결국은 고금리 폭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도 작년 9월달에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은 진짜 사면 위험하다. 집값이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빠진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크게 빠질 것이라.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예 SNS 올려놨어요. 어제 들어와서 보세요. 그 정도로 경고를 했지만 이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게 떨어질 줄은 네. 대부분이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 미국 FOMC 의원들도 틀린 예상 못한 금리를 거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앉아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게 자꾸 경보가 쌓이면요. 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그 인계점을 넘어서면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의보나 경계경보가 울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지금은- 표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MZ 세대들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 굉장히 연끌비투해서 마음 고통이 심한데요.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네.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정리를 지금 이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끌의 종말 음. 그리고 비테크의 순환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순환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또 집을 구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특히 뭐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사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시장을 이제 네. 보통은 많이 노리고 청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예. 지금은 미분양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청약 시장도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다들 거기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청약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청약도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고 그래서 내년은 이 3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약도 좋죠. 네. 물론 가려서 해야 돼요. 네. 가려서. 그렇죠. 주변 시세보다 저보다 10% 이상 싸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급매물. 아, 급매물 말고 그냥 급매물.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법원 경매 시장도 매물이 좀 좋을 겁니다. 중하반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경매 개시 신청을 한지 한 5개월에서 한 7년 정도 이 네. 시간이 매물이 지나고 좀 네.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고금리 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분양 쪽에 어쨌든 저는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다만 지금 소비자들 팩트를 보면요. 둔촌주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아주 높죠. 그렇죠. 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네네. 가격이 싸지 않으면은 네. 아예 그들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올해 이제 유행어 있잖아요. 예. 내일이 더 싸다.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손실의 피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의 피 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도금 대출 금리가 많은 데는 10%예요. 예. 옛날에 2%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분양받고 나서 완공될 때까지 3년이 걸리죠. 네. 그럼 이자 부담만큼 깎아달라는 거예요, 분양가를.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높아졌다,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아마 내년에는 극도의 양극화, 초양극화 양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내년에 지금 강남에 알짜 분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반포, 뭐 그렇죠. 삼성동, 잠원동, 방배동 이런 데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데도 뭐 둔촌주공처럼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차익이 벌써 적어도 한 7, 8억 차이 나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가격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꾸 타이밍 되지 말고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싸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에 포인트를 두는 거지. 자꾸 그냥 분양 언제 받아요? 분양이 뭐 그 내가 좋은 데는 뭐 딱 당신만 이렇게 위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선물이에요. 네. 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너무 극단적 사고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내년에 분양 강남 청약할까 말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마시라고 뭐 붕괴될지도 모르는데 뭐로 타고 다니냐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죠. 근데 묻지마 청약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래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가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그렇죠. 포인트였군요. 그렇죠.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는 싸야 돼요. 이자만큼 할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은 이제 경기에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잖아요. 그죠? 경기가 완전히 나빠진 다음에 좀 마지막에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선행 지표잖아요. 경기 나빠지기 전에 우려를 해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좀 상반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 최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성장률은 계속 낮게 네. 조정이 되고 있고 완전 이제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뭐 어떤 대체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 부동산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연착륙은 가능할지 그럼 연착륙이 된다는 거는 연착륙이 될 무렵에 바닥권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연착륙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경착륙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확 거꾸로. 이 경착륙이 나타난 상태에서 또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연착륙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렇죠. 그거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내년 시장을 볼 때요. 저는 세 가지 이 키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당연히 뭐 고금리 태풍이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예. 세 번째로는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책의 입법화 속도. 예. 지금 다주택자 예. 취득세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네네. 자, 근데 금리는요, 뭐 미국이 얼마 올릴지는 모르겠죠. 5% 네. 넘게 올리더라도 지금 네. 환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좋죠. 예. 그러면 아마 환율이 일부 손해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심하니까 네. 금리 인상 수준을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3.5잖아요. 3.5 정도죠. 예. 한 번 올린다는 거죠. 네네네. 좀 더 올리면 3.75 정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금리는 사실상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 올 때까지 왔으니까. 그는 상수죠. 네. 박스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변하는 요인이 아니라 이거는 고정 변수에 더 가까워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어차피 다 눈에 보이잖아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의 키포인트가 경기 침체입니다. 네. 지금 대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봐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1.6 정도 봤죠. 네. 성장률을. IB들 9개를 평균치를 보니까 1.1. 지난번에 제가 UBS 사람들 만나니까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1.1 정도 봤더만요. 네. 더 안 좋게. 근데 노무라 정권은 역성장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1.3? 예. 그러면 시장이 2차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부동산은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물 경기에 둔감합니다. 예. 오히려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화폐 순환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실물 경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기가요, 단순하게 둔화가 아니라 역상장을 해버리면은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흔들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치명적인?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 제가 아이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좀 극단적인 전망이래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좀 안 좋더라도 마이너스까지는 가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라는 모르는 거예요. 일이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워낙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지금. 네. 고점 대비 40% 심지어 반토막 난도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적지 않기 예. 때문에 이미 많이 빠진 곳들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낙폭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내보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될지 맞아요. 항상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항상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뭐 포탈이나 뭐 잘 나와 이런데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웹 많잖아요. 예, 그거 예. 보면 실거래가를 항상 보셔야 돼. 네. 특히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확 거래 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실거래가를 볼 때 네. 뭐 저점 대비 아니면 고점 대비 어떤 거를 아니 이렇게 이제 봐야 그거는 저점 대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럼 매수할 때는 항상 고점 대비. 근데 문제는 한두 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면 네네. 착시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 네. 그 분기에 그럼 우리가 작년 한 가을 정도가 정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4분기 정도로 잡으시다 그러니까 4분기 평균 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빠졌느냐 이런 식으로 대세를 보란 말씀이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던데 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요. 이게 통계 지표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밑바닥하고 지표가 다릅니다. 체감 물가. 달라요. 체감이 달라요. 자,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 이번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의 가장 저점이 언제였어요? 2012년 가을이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맘때죠. 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 지표로 KB 시설을 보니까 네네. 언제가 바닥이었느냐? 2012년이 아니고 2013년도 아니고 네. 2014년 1월이었어요. 1년 늦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이나 KB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게 플러스로 돌았었다고 그러면은 이미 바닥은 이미 다 뭐요?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는 거지 너무 지표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후적인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통계는 항상 사후적이기 때문에 밑바닥 어떤 실거래가 그런 지표에 더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상수로 볼 수 있는 금리,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경기 침체, 마지막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제 정부 정책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뭐 적절하게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집값을 지나치게 띄우는 데도 있지 않고 네.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이게 네. 변동성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격과 거래량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고 면 거기다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받침대를 많이 이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규제를 완화해야 되죠. 네. 추가적으로도. 예, 저 규제 지역 지금 많이 남아 더 있잖아요. 완화하고.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보면은 뭐 하남, 광명, 성남, 과천, 그다음에 서울 전역이잖아요. 네. 일부 뭐 투기 가능성이 없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제를 해서 시장에 연착륙을 할 필요가 있죠. 네. 만약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른다, 네. 그때 가서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굉장히 이 발빠른 시대, 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과 정책 시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실수요자들은 늘 있잖아요. 그죠? 예. 2023년에 그래도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급한 사람. 해주시면요. 예. 급한 사람 꼭 살 거면은 저는 타이밍은 한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만 재고 그 이후에는 가격을 보셔야죠. 프라이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가격을 봐서.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네. 예, 타이밍 맞춰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렴하게 살 거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개인이요 사실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네. 싸게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인데 들어가 보면은 실제 뭐 보도에 보면 이 정도 싸게 팔렸다는데 실거래가 보면 매물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런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매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공개를 못하는 가격. 공개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가 집을 싸게 살려면은 다리품을 팔아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가봐라. 한동안 그게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그게 안 통했어요. 네. 지금은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금 캐듯이 이렇게 캐내는 시대가 직접 가서 어. 올려놓지 않은 거 없을까요? 라고 혹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 살려면 요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쇼핑하듯이 그렇죠. 뭐 내가 할인점 가도 여기 안 싸면 땅 그렇죠. 할인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반경을 넓게 해서
이렇게 발굴하듯이 그렇게 사야 되는데 다만 싸면 사야 되지만 안 싸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다만 그렇게 이번에 막 급하지 않다. 뭐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죠. 네. 왜냐하면은 금리가 어쨌든 내년까지 여전히 고공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고 그걸 봐야죠. 그런 측면을 보면은 V자 반등은 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니까 뭐 바닥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다만 내년에 급히 살려고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트랙을 하되 예. 급급 매물은 반드시 작년 가을 대비 많이 떨어진 거 진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쪽만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죠. 네. 청약과 급급 매물, 네. 그다음에 네. 경매 이 세 가지. 네. 그 KB 부동산 아까 좀 사이트 얘기하셔가지고 네. 뭐 잠깐 좀 여쭤보면 KB 부동산 데이터도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팁을 저는 알려주신다면. 선도 50지수, 선도 50. KB 선도 50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이게 시가총액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시장을 선행합니다. 대표 지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블루칩 지수라고 보면 돼요. 네. 자, 아무리 불황이라도요. 예. 5천 가구 넘으면은 한두 개는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대단지에는 거래가 되죠. 그게 어떻게 돼요? 급급 건매물이 팔리겠죠. 네. 그게 다른 시세를 압박하는 겁니다. 음. 가격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랜드마크가 블루칩이니까 덜 떨어질 거라 보죠. 이 부동산하고 주식은 달라요. 부동산은 더 떨어집니다. 시세가 포착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랜드마크 그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0개의 동향을 가장 눈여겨 보시는 게 좋아요. 설사 내가 나홀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를 사더라도 반드시 그 지표를 보고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번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뭐냐면은 네.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예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실제 가보세요. 그렇군요. 5%밖에 안 떨어졌다니까요. 네. 다른 데는 40% 빠졌다는데. 네. 그다음에 비아파트 분야,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이번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가 가장 좋냐?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가격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특히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에는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왜냐? 규제완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네. 가장 큰 특성은 제가 책에 썼다시피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끌 비투라든지 혹은 갭 투자에 어떻게 보면 타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대형은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오른 데도 있어요. 네. 주로 중소형. 네. 그래 구축이 안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재건축. 네네. 이번에 신축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쪽을 공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과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리품을 팔아서 네.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 테이블 올려놓고 네. 어떻게 보면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네. 판단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 네. 지금은 타이밍보다 프라이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뭐 여쭙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또 신년에 한번 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